내 아이 죽어가는데 첫사랑 구하러 간 남편 1년 뒤 무릎 꿇고 빌어도 이미 늦었습니다. 제1부 빗물에 잠긴 비명. 하늘에 구멍이라도 난 듯한 폭우였다. 서유는 떨리는 손으로 운전대를 잡았다. 조수석에 놓인 봉투 안에는 방금 병원에서 받아온 초음파 사진이 들어있었다. 6주. 이제 막 심장 소리를 들려준 작은 생명이 그녀 안에 있었다. 진혁 씨가 좋아할까? 아니, 무심하게 고개만 끄덕이겠지. 그래도 이번만큼은 우리 사이가 달라질지도 몰라. 순간이었다. 마주오던 차량이 수막 현상으로 미끄러지며 서윤의 차를 들이받았다. 차체는 종이장처럼 구겨졌고 서윤의 몸은 거꾸로 뒤집힌 채 에어백 사이에 갇혔다. 비릿한 피냄새와 함께 복부에서 타는 듯한 통증이 밀려왔다. 아, 안 돼. 아가야. 안 돼. 그녀는 본능적으로 떨리는 손을 뻗어 휴대폰을 찾았다. 단축 번호 1번. 남편 진혁이었다. 신호음이 가는 몇 초가 영겁의 시간 같았다. 마침내 들려온 그의 목소리. 하지만 그것은 구원이 아니었다. 서윤아, 나중에 전화해. 지금 희주가 사고 났대. 근처라 내가 가봐야 해. 진혁 씨. 나도 사고가. 배가 너무 아파요. 나 좀. 적당히 좀 해. 희주는 지금 피를 흘리고 있다고. 내 그 지긋지긋한 관심 구걸, 이젠 진절머리나. 서윤의 손에서 휴대폰이 떨어졌다. 빗물은 깨진 창문 사이로 사정없이 들이쳤고 그녀의 하얀 원피스는 빨갛게 물들어갔다. 멀리서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지만 그것은 그녀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 저 멀리 사고 현장에서 희주를 안아올리며 오열하는 진혁의 뒷모습이 보였다. 서윤의 의식이 빗물 속으로 가라앉았다. 제2부 차가운 복도, 죽어버린 생명. 응급실의 조명은 잔인하리만큼 밝았다. 서윤이 수술실에서 나왔을 때 그녀의 곁에는 아무도 없었다. 마취에서 깨어난 그녀가 가장 먼저 느낀 것은 텅 빈 복부의 서늘함이었다. 억장이 무너지는 고통 속에 간호사가 다가와 무거운 소식을 전했다. 환자분 안타깝지만 과다출혈로 유산되셨어요. 조금만 더 일찍 오셨더라면. 서윤은 대답하지 않았다. 아니, 할 수 없었다. 눈물이 나오지 않을 만큼 영혼이 메말라 버렸다. 그때 복도 끝에서 구두 소리가 울렸다. 진혁이었다. 하지만 그의 눈에 서린 것은 걱정이 아니라 서늘한 경멸이었다. 이제 속이 시원해? 희주 사고 난 거 알고 일부러 너도 사고 낸 거지. 어떻게 사람이 그래? 희주는 트라우마 때문에 발작까지 일으켰어. 우리 아이가 죽었대요. 진혁 씨. 진혁의 눈썹이 꿈틀했다. 그러나 이내 비웃음 섞인 한숨을 내뱉었다. 아이? 임신했다는 거짓말까지 하려고. 너 정말 밑바닥이구나. 희주는 너 때문에 죽을 뻔했어. 내가 연락해서 내 정신 빼놓는 바람에 구조가 늦어졌다고. 진혁은 서윤의 창백한 안색을 연기라 단정지었다. 그는 병실 테이블 위에 놓인 서윤의 소지품들을 거칠게 밀쳐버렸다. 퇴원 수속 밟아놨으니까 내일 당장 집으로 와. 희주 당분간 우리 집 별채에서 지낼 거야. 내가 저지른 짓이니까 내가 수발 들어. 그게 내 죗값이야. 서윤은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았다. 자신의 뱃속에서 사라진 생명보다 눈앞의 남자가 뱉어내는 말들이 더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그녀를 난도질하고 있었다. 제3부 가해자가 된 피해자. 집으로 돌아온 서윤을 맞이한 건 안방이 아닌 별채에서 들려오는 진혁의 다정한 웃음소리였다. 유산 후유증으로 오한이 들어 몸이 덜덜 떨렸지만 집안 어디에도 그녀를 위한 따뜻한 온기는 없었다. 진혁은 희주를 위해 최고급 유기농 식단과 수입 과일을 준비시켰다. 그리고는 부엌에서 간신히 물 한 모금을 마시던 서윤의 팔목을 거칠게 낚아챘다. 뭐해? 희주 약 먹어야 하니까 죽 끓여서 올려보내. 나 서 있기도 힘들어요. 나도 환자예요, 진혁 씨. 환자? 찰과상 좀 입은 걸로 유세 떨지 마. 희주는 정서적으로 불안 상태야. 내가 옆에서 사죄하는 마음으로 지켜야지. 어디서 꾀병이야? 진혁은 서윤을 억지로 가스레인지 앞으로 밀어넣었다.
뜨거운 불 앞에서 서유는 현기증을 느꼈다. 하복부에서 다시 찌릿한 통증이 올라왔다. 바닥으로 핏방울이 한 방울씩 떨어졌지만 진혁은 그것을 보지 못했다. 아니, 보고 싶지 않아 했다. 서유는 기계적으로 국자를 저었다. 눈앞이 흐릿해졌다. 진혁은 거실에서 희주와 전화하며 응, 금방 죽 가져다 줄게. 조금만 기다려 공주님. 이라 속삭였다. 그 순간 서유는 깨달았다. 이 남자는 내가 죽어가는 걸 봐도 쇼라고 말할 사람이구나. 내가 아이를 잃고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 속에 있어도 그에게는 오직 첫사랑에 긁힌 상처만이 세상의 전부구나. 서윤의 가슴 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미련의 불씨가 차가운 핏물에 젖어 꺼져버렸다. 제4부 첫사랑의 궁전, 아내의 감옥. 진혁의 저택 별채는 이제 희주의 궁전이 되었다. 진혁은 매일 퇴근길에 백화점에 들러 희주를 위한 명품 옷과 보석을 사들고 왔다. 하지만 정작 몸조리가 절실했던 아내 서윤의 방에는 한기만 가득했다. 서윤은 유산 후유증으로 심한 오한과 고열에 시달렸지만 진혁은 그녀가 방 밖으로 나오지 않는 것을 시위라고 확신했다. 언제까지 이 어두컴컴한 데 처박혀서 시위할 거야? 희주가 너 보고 싶다고 하잖아. 가서 얼굴 비추고 사과해. 서윤은 식은땀에 젖은 채 침대 위에서 몸을 웅크렸다. 입술은 하얗게 터서 피가 맺혀 있었다. 죽을 것 같아요. 진혁 씨. 제발 의사 좀. 죽을 것 같은 사람이 목소리는 잘 나오네. 너 그 연기 지겹지도 않아? 희주는 사고 때문에 밤마다 가위에 눌려. 그런데 넌 여기서 잠이나 자면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해? 진혁은 침대 머리맡에 놓인 서윤의 식탁을 발로 걷어찼다. 먹지 못해 식어버린 죽 사발이 바닥에 나뒹굴며 파편이 튀었다. 서윤의 가느다란 발등에 뜨거운 국물이 튀었지만 그녀는 신음조차 내지 못했다. 오늘 저녁까지 별채로 건너와. 내 인내심 테스트하지 말고. 진혁이 나가고 난 뒤 서윤은 바닥에 흩어진 죽 조각들을 손으로 주워 담았다. 손가락이 사기 파편에 베어 피가 났지만 그 고통조차 무뎌진 지 오래였다. 그녀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생기를 잃은 눈동자, 툭 붉어진 광대뼈. 이미 그녀의 영혼은 그날 밤 빗길 속에서 아이와 함께 죽어 있었다. 제오부 찢겨진 마지막 희망. 서윤은 진혁이 잠든 사이 옷장 깊숙이 숨겨두었던 작은 상자를 꺼냈다. 그 안에는 아이의 존재를 증명하는 유일한 흔적, 형체를 알아보기 힘든 희미한 초음파 사진 한 장이 들어있었다. 서윤은 그 종이를 가슴에 품고 소리 없는 오열을 뱉어냈다. 미안해, 엄마가 못 지켜줘서 미안해. 그게 뭐야? 또 무슨 쇼를 준비 중이지? 언제 들어왔는지 진혁이 서윤의 손목을 낚아채 사진을 빼앗았다. 서윤은 비명을 지르며 매달렸다. 안 돼요. 그거 돌려줘요. 제발. 진혁 씨, 제발. 진혁은 눈을 가늘게 뜨며 사진을 살폈다. 그의 눈엔 그저 까만 바탕에 하얀 점 하나가 찍힌 종이 쪼가리일 뿐이었다. 그는 이것이 서윤이 자신을 붙잡기 위해 위조한 소품이라고 확신했다. 초음파 사진? 너 정말 소름 끼친다. 임신도 안 한 몸으로 어디서 이런 걸 구해왔어? 희주가 임신 못한다고 하니까 이제는 이런 식으로 나를 묶어두고 싶어? 진짜예요. 우리 아이였다고요. 당신이 사고 현장에서 나를 버렸을 때 내 안에서 죽어간 우리 아이라고. 입 닥쳐. 내 이름 더럽히지 마. 이런 가짜 종이 한 장으로 내 마음 돌릴 수 있을 것 같아? 진혁은 서윤의 눈앞에서 사진을 갈기갈기 찢었다. 조각난 종이들이 마치 하얀 눈처럼 서윤의 머리 위로 떨어졌다. 서윤은 무너져 내리며 그 조각들을 손으로 긁어 모았다. 이걸로 임신 소동은 끝난 줄 알아. 한 번만 더 이딴 걸로 장난치면 그땐 정말 이 집에서 살아서 못 나갈 줄 알아. 진혁이 문을 쾅 닫고 나간 뒤 서윤은 찢어진 종이 조각들을 입술로 맞추며 짐승 같은 울음을 삼켰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멈췄다. 그리고 그 자리엔 서늘한 결심이 들어찼다. 당신 말이 맞아. 이 집에서 살아서 나가는 일은 없을 거야. 내가 나가는 건 내 시체뿐이겠지. 제육부 소리 없는 장례식. 그날 이후 서윤은 울지 않았다. 비명도 간구도 사라진 방 안에는 오직 기계적인 숨소리만 감돌았다.
진혁은 그런 서윤을 보며 자신의 승리라고 착각했다. 드디어 그 지긋지긋한 고집을 꺾었군. 진혁은 서윤의 침묵을 복종이라 믿으며 그녀를 투명 인간 취급하기 시작했다. 이제야 좀 집안이 조용하네. 진작 그럴 것이지. 오늘부터는 희주 식사도 내가 직접 챙겨. 가사 도우미는 내보냈어. 외부인 눈에 희주가 띄는 건 좋지 않으니까. 서윤은 대답 대신 고개를 까닥였다. 초점이 없는 눈동자는 진혁의 얼굴이 아닌 그 너머의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다. 진혁은 순간 불쾌한 기분이 들었지만 곧 무시했다. 서윤은 이제 그에게 감정이 없는 가구와 다름없었다. 제7부 붉게 물든 연회. 희주의 완쾌를 축하한다는 명목으로 저택에서 작은 파티가 열렸다. 진혁은 희주에게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드레스를 입혔고 유산 후유증으로 안색이 창백한 서윤에게는 하녀들이나 입을 법한 앞치마를 둘러주었다. 서윤 언니 미안해요. 나 때문에 몸도 안 좋은데 고생시켜서. 진혁 씨, 내가 직접 할게요. 아니, 저 사람은 이게 어울려. 서윤아, 손님들 와인 비지 않게 계속 돌아다녀. 한 방울이라도 흘리면 오늘 밤은 방에 못 들어갈 줄 알아. 서윤은 무거운 와인 병을 들고 손님들 사이를 유령처럼 유영했다. 그때 하복부에서 찌르는 듯한 통증과 함께 뜨거운 무언가가 다리를 타고 흘러내렸다. 유산 후 제대로 쉬지 못한 몸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였다. 하지만 서윤은 멈추지 않았다. 바닥에 떨어지는 붉은 슬픔이 와인인지 자신의 생명력인지 분간할 수 없었다. 제8부 마지막 요구, 타오르는 이혼 서류. 손님들이 떠난 밤 서윤은 진혁의 서재에 한 장의 서류를 올려두었다. 이혼 합의서. 서윤이 처음으로 진혁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입을 열었다. 이제 놓아줘요. 당신이 원하는 대로 희주 씨랑 행복하면 되잖아요. 이혼? 이제는 이혼으로 협박해서 내 관심을 끌겠다고. 내가 감히 나를 버려. 너 같은 게 나 없이 어디서 뭘 할 수 있는데. 진혁은 그 자리에서 서류에 불을 붙였다. 불꽃이 일렁이며 서윤의 얼굴을 비췄지만 그녀는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다. 너는 죽어서도 이 집 귀신으로 남아야 해. 어디서 도망칠 생각을 해? 내 허락 없이는 숨도 마음대로 쉬지 마. 제구부 뱀의 혀, 희주의 조롱. 진혁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별채의 주인 희주가 서윤의 방으로 스며들었다. 희주의 얼굴엔 진혁 앞에서의 가려남은 온데간데 없고 잔인한 승리자의 미소만이 가득했다. 언니 사실 그날 사고. 진혁 씨가 언니 차인 거 알고도 나한테 온 거야. 언니가 임신했다는 소리 들었을 때 그 사람 표정이 어땠는 줄 알아? 귀찮은 짐이 하나 더 늘었다는 듯이 인상을 찌푸리더라. 알아. 그래서 버렸잖아. 나도 아이도. 그 아이 죽은 거 사실 축복이야. 진혁 씨가 그러더라. 언니 닮은 애 태어나봤자 징그러울 것 같다고. 언니 그냥 확 죽어버리지 그랬어? 서윤은 대답하지 않았다. 희주의 자극적인 도발조차 이미 죽어버린 서윤의 심장에는 닿지 못했다. 그 무거운 침묵에 오히려 희주가 소름을 느끼며 방을 뛰쳐나갔다. 제10부 그림자의 탈출. 진혁이 희주의 기분 전환을 위해 해외여행을 떠난 날. 저택에는 서윤을 감시하는 몇 명의 경호원만 남았다. 서윤은 며칠 동안 모아둔 수면제를 경호원들의 커피에 섞었다. 그리고 자신의 흔적을 지우기 시작했다. 그녀가 챙긴 것은 단 하나, 진혁이 찢어버렸던 초음파 사진의 조각들을 정성스레 이어붙인 종이 한 장뿐이었다. 서윤은 자신이 머물던 침대에 하얀 꽃 한 송이를 놓아두었다. 진혁 씨, 당신 말대로 난 이 집 귀신으로 남을게요. 당신이 평생 기억해야 할. 당신이 죽인 내 아이의 망령으로. 폭우가 쏟아지던 그날 밤처럼 서윤은 빗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하지만 이번엔 누군가를 부르지도 도움을 요청하지도 않았다. 그녀의 그림자가 저택 대문을 벗어나 어둠 속으로 완전히 녹아들었다. 다음 날 아침 여행에서 돌아온 진혁을 맞이한 건 핏기가 가시지 않은 빈 침대와 차갑게 식은 정적뿐이었다. 제11부 텅 빈 세장 시작된 광기. 여행에서 돌아온 진혁은 집안의 기괴한 정적에 소름이 돋았다. 언제나 그 자리에 죽은 듯 앉아있던 서윤이 보이지 않았다. 서윤의 방은 차갑게 식어 있었고 침대 위에는 그녀가 입던 낡은 가디건 하나만이 허물처럼 놓여 있었다.
사람 하나 감시 못해? 당장 찾아내. 지구 끝까지 뒤져서라도 그 여자 끌고 와. 진혁은 서윤의 탈출을 반항이라 여겼다. 감히 내 허락 없이 내 집을 나갔다는 분노가 그의 이성을 마비시켰다. 그는 서윤이 갈 만한 친정, 친구 집을 모조리 뒤엎었지만 그 어디에도 서윤의 흔적은 없었다. 그녀는 마치 세상에서 증발한 것 같았다. 제12부 산부인과 지옥의 문턱. 서윤을 추적하던 중 진혁은 그녀가 사고 당일 실려갔던 병원에서 온 연락을 받게 된다. 미수납 진료비와 남은 서류를 찾아가라는 사무적인 통보. 진혁은 코웃음을 치며 병원을 찾았다. 어디 얼마나 대단한 쇼를 했는지 확인해주지. 남편분이시군요. 대체 그동안 어디 계셨던 겁니까? 사고 당일 환자분은 이미 자궁 내 과다출혈이 심각했습니다. 아이는 현장에서 즉사했고요. 진혁의 표정이 굳었다. 의사의 입에서 나오는 단어들이 생소한 언어처럼 고막을 때렸다. 아이 시신을 확인하시겠냐고 몇 번을 물었지만 환자분은 남편분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며 울지도 않고 버티셨어요. 결국 혼자서 아이를 보내주셨죠. 산모 상태도 자궁 적출을 고민할 만큼 최악이었습니다. 진혁의 손에 들린 차트가 바르르 떨렸다. 10개월 동안 기다렸던 아이가 가짜가 아니었다는 사실이 차가운 종이 위에 선명한 활자로 박혀 있었다. 진혁은 미친 듯이 폐차장으로 달려가 사고 차량의 블랙박스를 회수했다. 떨리는 손으로 노트북에 칩을 연결하자 그날 밤의 빗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다. 화면 속 서윤은 충돌 직후 피투성이가 된 손으로 배를 감싸 안고 있었다. 진혁 씨, 제발. 우리 아가 좀. 아가야, 엄마가 미안해. 아빠가 올 거야. 아빠가 곧 올 거야. 진혁은 영상을 멈출 수 없었다. 화면 속의 서윤은 자신이 전화를 끊어버린 뒤에도 희주를 안고 떠나는 진혁의 뒷모습을 보며 절망 섞인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진혁 씨, 나 여기 있어. 우리 아이가 여기 있어. 진혁은 자신의 머리를 쥐어뜯으며 바닥으로 무너졌다. 자신이 쇼라고 비웃었던 그녀의 눈물은 진짜 피눈물이었고 자신이 찢어버린 초음파 사진은 그녀의 찢겨나간 심장이었다. 진실을 알게 된 진혁이 저택으로 돌아왔을 때 희주는 아무것도 모른 채 쇼핑백을 한가득 들고 웃으며 다가왔다. 진혁 씨, 이것 봐요. 이번 시즌 신상인데 너무 예쁘죠? 서윤 언니도 보면 부러워할 텐데. 진혁은 희주의 뺨을 거칠게 후려쳤다. 입 닥쳐. 내가 다 알고 있었지? 서윤이가 사고 난 거, 그날 응급실에서 서윤이가 어떤 상태였는지 다 알면서 나한테 거짓말했지. 그건 진혁 씨를 잃고 싶지 않아서. 언니가 죽을 줄은 몰랐어요. 죽어? 누가 죽어? 내 아내 안 죽어. 당장 내 집에서 나가.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 만약 한 번만 더 눈에 띄면 그땐 정말 내 목숨을 끊어놓을 테니까. 진혁은 희주의 짐을 정원 바닥에 내팽개쳤다. 화려한 드레스들이 진흙탕에 구르듯 진혁의 위선적인 사랑도 오물 속에 처박혔다. 제13부 아내의 장례식, 남겨진 일기. 텅 빈 서윤의 방. 진혁은 침대 밑 틈새에서 작은 수첩 하나를 발견했다. 그것은 서윤이 유산 후 매일같이 적어 내려간 지옥의 기록이었다. 10월 21일 오늘 진혁 씨가 아이의 사진을 찢었다. 내 심장도 같이 찢겨나갔다. 아이가 하늘나라에서 아빠를 원망할까봐 겁이 난다. 10월 25일 하열이 멈추지 않는다. 하지만 진혁 씨는 희주 씨의 스테이크를 구우라고 한다. 고기 굽는 냄새가 꼭 아이의 살 타는 냄새 같아서 구역질이 난다. 11월 3일 이제는 용서조차 빌지 않기로 했다. 진혁 씨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보다 나를 인간으로조차 보지 않는다는 게 더 아프다. 내 장례식엔 아무도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나레이션. 진혁은 서윤의 일기장을 가슴에 품고 어린아이처럼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다. 그는 이제야 깨달았다. 자신이 서윤을 가두고 집착했던 것은 그녀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오만을 채우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오만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자신을 사랑해 주었던 여자와 자신의 아이를 죽였다는 것을. 서윤아, 내가 잘못했어. 제발 돌아와서 나 좀 죽여줘. 서윤아. 제14부 집착의 망령.
서윤이 사라진 지 1년. 진혁의 저택은 거대한 무덤이 되었다. 그는 번듯했던 회사의 경영도 뒷전으로 미룬 채 전국을 헤맸다. 술에 취해 눈을 감으면 찢어진 초음파 사진 조각들이 눈처럼 내렸고 눈을 뜨면 서윤이 하열하며 와인을 나르던 환각이 그를 괴롭혔다. 진혁은 초췌한 몰골로 서윤의 방에 앉아 있었다. 어디 있어? 서윤아, 아직 그 차가운 빛 속에 있는 거야? 제발 한 번만 나를 비난이라도 해줘. 진혁은 이제 집착의 대상을 서윤의 몸에서 그녀의 용서로 옮겼다. 하지만 용서해줄 주인이 없는 사죄는 그저 허공을 맴도는 소음일 뿐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사설 탐정으로부터 한 장의 사진이 도착했다. 남해의 작은 어촌 마을, 햇살 아래 아이들에게 그림을 가르치며 희미하게 웃고 있는 서윤의 모습이었다. 진혁은 미친 듯이 차를 몰아 그곳으로 향했다. 멀리서 보이는 서윤은 예전에 그 처절했던 그림자가 아니었다. 비록 몸은 여전히 가냘팠지만 그녀의 눈빛은 단단해져 있었다. 진혁이 떨리는 목소리로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서윤아. 서윤아, 나야. 진혁이가 왔어. 서윤의 붓끝이 멈췄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진혁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 비친 것은 반가움도 증오도 아니었다. 그것은 길가에 굴러다니는 돌멩이를 보는 듯한 완전한 무관심이었다. 누구시죠? 사람 잘못 보신 것 같은데요. 진혁은 심장이 뜯겨나가는 기분이었다. 차라리 뺨을 때리고 욕을 했다면 나았을 것이다. 그녀는 진혁이라는 존재 자체를 자신의 기억 속에서 완전히 도려내버린 상태였다. 제15부 무릎 꿇은 포식자. 진혁은 서윤의 집 앞에 며칠 밤낮을 무릎 꿇고 빌었다. 비가 오면 비를 맞았고 눈이 오면 눈을 맞았다. 예전에 서윤이 자신에게 했던 것처럼. 하지만 서윤은 그 곁을 지나칠 때마다 단 한 번도 시선을 주지 않았다. 참다 못한 진혁이 서윤의 앞을 막아서며 오열했다. 서윤아, 내가 다 잘못했어. 그날 사고 그 아이. 내가 다 알아버렸어. 내가 죽일 놈이야. 제발 나를 죽여서라도 화를 풀어. 이렇게 모르는 사람처럼 굴지 마. 화를 내라고요? 화는 살아있는 사람한테 내는 거예요. 내 마음속의 강진혁은 1년 전 그 빗길에서 이미 죽었어요. 내 아이와 함께. 당신이 지금 하는 건 사랑이 아니야. 여전히 당신 오만을 위해 나를 이용하는 이기적인 집착일 뿐이지. 내 눈앞에서 사라져줘. 그게 당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야. 제16부 되돌릴 수 없는 낙인. 서윤의 거절은 진혁의 광기를 자극했다. 그는 다시 예전처럼 서윤을 강제로 차에 태워 데려가려 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내가 더 잘할게. 라며 그녀의 팔을 거칠게 낚아챘다. 그 순간 서윤이 짐승 같은 비명을 지르며 발작하기 시작했다. 바들바들 떨며 헛것을 보듯이 서윤이 외쳤다. 오지 마. 피가 나와요. 아기가 죽어요. 진혁 씨, 제발 살려줘요. 제발. 진혁은 얼어붙었다. 자신의 손길이 닿자마자 서윤은 1년 전 그 지옥 같은 사고 현장의 기억으로 강제 소환된 것이다. 그녀에게 진혁은 남편이 아니라 자신의 아이를 죽이고 자신을 고문하던 살인마와 다름없었다. 진혁은 깨달았다. 자신이 곁에 있는 한 서윤은 영원히 그날의 지옥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진혁은 결국 서윤을 떠났다. 아니, 떠나야만 했다. 그는 저 멀리서 서윤이 다시 평온하게 아이들과 웃는 모습을 지켜보며 발길을 돌렸다. 그것이 그가 서윤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이자 유일한 사랑이었다. 저택으로 돌아온 진혁은 서윤의 방을 그대로 보존한 채 매일 밤 찢어진 초음파 사진을 이어붙인 종이를 어루만지며 잠이 든다. 이제 그에게 허락된 것은 서윤과의 미래가 아니라 그녀에게 저질렀던 죄악을 곱씹는 영원한 참회뿐이다. 서윤아, 이제야 알 것 같아. 사랑은 소유하는 게 아니라 지켜주는 거였다는 걸. 내가 너를 사랑했다는 깨달음이 내게는 가장 잔인한 형벌이 되었구나. 어둠이 내린 저택, 홀로 남은 남자의 울음소리가 파도 소리에 묻혀 사라진다. 부서진 꽃은 다시 피지 않고 떠나간 마음은 돌아오지 않는다. 남겨진 자에게 남은 것은 오직 차가운 후회와 평생을 함께할 지독한 고독뿐이었다.